소득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럼 만약에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경제 위기가 와서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빚을 변제하지 못해서 금융부실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꼽는다면 우리나라겠구나. 작년에 이제 월부에 나오셔서 계속 2023년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실제로도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가계부채. 예. 한국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세계 주요 국제기구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가계부채가 많다. 뭐 우리 1,800조다, 1,900조다. 이거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거는 기준선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표현이죠. 네. 그럼 1,000조면 많아요? 1,500조는 안 많아요? 2,000조면 많아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비교 기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적정한가 아닌가, 위험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DP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과다한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IIF라는 국제금융협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관에서 세계 주요국들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아마 언론에서도 잘못 나간 게 뭐냐면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IIF에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국가는 아마도 50개국 정도 됩니다. 예. 그 국가, OECD 아닌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국가들의, 제가 그 중에 일부를 그래프로 그린 것 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일부를. 다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보시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만 102.22%로 100%가 높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좀 확연히 높네요. 다른 나라들에 대비해서. 그렇죠. 2위가 홍콩인데 95.1%입니다. 그러니까 2위국보다도 우리가 단적으로 높고요. 10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지금 유일하네요. 요 예. 그래프 안에서는. 글로벌리 봤을 때 62%니까 우리나라는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높은 나라들만 제가 골라본 거예요, 나름. 그리고 이 유로존하고만 비교해도 거의 2배 수준인 그러네요. 거죠. 예,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다. 경제 규모 대비 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DSR이라는 지표예요. DSR은 채무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채무상환 비율은 이겁니다. 분모의 가처분 소득을 놓아요. 가처분 소득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입니다. 통장에 찍힌 돈. 그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구 기준의 가처분 소득을 넣어요. 가처분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우리 집은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어서 엄마 아빠 합해서 1,000만 원 법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분모예요. 그 분자는 우리 집은 월 평균 얼마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게 예를 들어서 매월 2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집의 채무상환 비율, DSR은 뭐예요? 20%인 거예요. 예. 그게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빚 갚느라고 허덕인다라는 뜻이죠. 더 빚 갚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높으면 이 소득이 불안정해질 때 빚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질 수도 그쵸. 있겠다. 네.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판단할 때 DSR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DSR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채무상환 비율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채무상환 비율이 변화한 걸 보여준 거예요. 기준을 2007년 1분기로 비교합니다. 근데 2007년 1분기보다 높아졌나 낮아졌나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높아졌나 낮아졌나를 보니까 이거 다 대부분 밑에 있죠. 2007년보다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보다 높아진 거예요. 21년, 22년이. 그러네요. 그죠? 높아진 나라를 헤아려 보면 한국, 그리고 캐나다, 그죠? 스웨덴, 그리고 벨기에, 그죠? 프랑스까지. 있고. 예, 요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거의 비슷하니까 빼고요. 그냥 4개 나라만 이 회원국 중에서, 이 국가들 중에서 4개 나라만 채무상환 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채무상환 비율이 현재
22년 2분기 기준으로 제일 높죠.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채무상환 비율이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더 높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인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채무를 변제하는 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나쁘게 해석한다면 소득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럼 만약에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경제 위기가 오면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빚을 변제하지 못해서 금융부실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꼽는다면 우리나라겠구나.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IMF와 이 IIF에서 지적한 그 근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근거하에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내는 사람이 이코노미스트인 거예요. 숫자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가계부채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102.22%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 이야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이제 그게 이제 경제 전문가인 거고, 그게 경제를 공부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아니면 책을 보시면서 우회적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그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이제 지표, 그래프를 봤을 때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는 네. 알겠는데 네. 이제 앞으로 네. 24년, 25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네. 경제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모릅니다. 예, 그게 정답이죠. 예.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2년 후를 놓고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뭐 점성가도 아니고 예측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의 정의를 모르고 경제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 전망의 정의가 뭘까요? 경제 전망은 올해 GDP가 얼마고 내년 GDP는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GDP가 올해보다 내년 얼마나 커질 거야. 경제 성장률이 그거죠. 경제 성장률이 내년 몇일까? 를 이야기하는 게 경제 전망입니다.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서 경제를 전망한다? 그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누군가를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면 그게 경제 전망인 줄 오해하는 그게 거예요. 뭔가 진리처럼 돼버리니까. 그거는 잘못된 교양적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 지식을 잘못 흡수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독이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진위를 또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경제를 보통 전망하는 게 경제 전망이고요. 그 내후년까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딱 내년까지, 내년 전망까지 1년을 전망하고요. 1년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망하기 위한 근거죠. 선행지표들. 선행지표들을 봐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느낌상. 희망이 그래. 네. 그건 전망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내년에 주택 공급량, 예를 들어 분양 물량은 몇일 거야 라고 전망하기 위해서 주로 채택하는 여러 선행지표격이 건설 인허가 건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우리 분양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인허가 건수가 있겠죠. 그 인허가 건수를 보면 대략 2년 후에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분양 건수가 전전년, 전년, 올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내년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선행지표를 가지고 내년 경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도 이게 일시적 반등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전 답변 못해요. 저는 이게 반등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지 계속 오를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럼 또 내년이 돼야 또 25년도에 그렇죠. 선행지표들을 네, 보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 어쨌든 24년 중반 정도 까지를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변곡점에 와 있다. 그리고 뭐 24년 전망서가 나오는 또 23년 끝자락에는 또 역시 24년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25년, 26년 그 미래를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견해를 물어보신다.
견해를 물어본다는 건 전망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제 감각이죠, 감각. 감각적으로는 24년, 25년 경제가 23년보다는 당연히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이 온 게 그냥 부동산 시장 한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변곡점이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전망이 아니라 그냥 예측을 해본다면, 예측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그냥 저의 감각을 얘기한다면 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왜냐면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전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23년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완만한 반등을 시작해서 뭐 체감가지는 못하겠지만 체감가지 않는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이 회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선행지표로 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사실 금리도 되게 높은 것 같고 네. 물가도 좀 많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좀 판단을 내리시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현재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전혀 안 떨어졌을 겁니다. 체감하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을 준비한 이유도 그겁니다. 물가와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하나가 작년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올해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게 3,000원으로 올라요. 물가가 오르죠.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해요. 근데 물가는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은 100%로 올랐다가 50%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오를 수 있는. 그러네요. 가격의 상승폭은 그러네요. 똑같은데 물가 상승률은 요것만으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악플이 등장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체감하는 어제 호박이 1,000원이었다가 오늘 호박이 2,000원인데 왜 물가가 떨어졌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경제 언어가 장착이 되어 계신 분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구나.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2%다. 물가 상승률이 3.7에서 3.2%로 떨어졌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나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목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통화정책 방향은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2%라는 목표치에 부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목표가 그겁니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나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물가라고 표현할지라도 물가 상승률의 개념인 거고요. 혹여나 대중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그 물가는 물건의 가격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질 리 없습니다. 물가는 안 떨어져요. 물건의 가격의 등락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물가 등락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2%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체감 물가는 높은데 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이 다르다. 두 번째는요, 체감 물가는요 원래 그렇다. 왜냐하면 오르는 건 받아들이면서 떨어질 때는 잊어요. 주유비 할 때도 주유비가 오를 때는 심각하게 느끼는데 주유비가 또 정상적으로 떨어져 주면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뭐 약간 손실회피 기저에 기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왜냐면 체감 물가는 어쨌든 체감이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 등락률이 여러분의 체감 물가일 거예요. 건설사 사장님들의 체감 물가는 아마도 철강 가격일 겁니다. 주부님들의 그 체감 물가는 계란? 아마도 계란 정도? 호박, 네. 오이 매일 사는 거. 저의 체감 물가는 주유비예요. 주유비 외에는 별로 소비하는 게 없어요. 저마다 체감 물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원래 다른 겁니다. 또 설명드리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사실은 경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지표 물가가 지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통계가 왜 저렇지? 내 체감과는 다른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원래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체감은 이런 것인데 이게 지표와의 이런 괴리가 원래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경제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은 접근인 거죠. 그러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집값 등락률이 말이죠.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한다라는 통계를 받아들고 우리 동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신다면 그건 체감 집값인 거고 여러분 집값인 것이지 평균 집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집값과 내 집값의 차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차라리 평균 집값은 오르는데 내 집값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내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값은 평균적으로 더 평균치보다도 강하게 오르고 오르는구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거지. 그 지표가 잘못됐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현상을 제대로 흡수하고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체감과 지표 간에 원래 괴리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가격 등락률을 보시면요. 지금 지표 물가조차도 미국 물가 상승률, CPI 물가가 어제 그저께 발표됐었는데 이 촬영을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이 CPI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졌단 말이에요. 4.9에서 4.0%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나름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4%는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물가는요 마이너스 9%예요. 에너지 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기 때문에. 22년 5월 에너지 가격 100달러 찍었잖아요. 국제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7, 80달러잖아요. 그러면 100달러랑 비교하면 7, 80달러니까 마이너스 국제 유가 등락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벌써 뭐가 나오죠? 나의 체감 물가는 어제 대비다. 최근 대비다. 최근에 계란 샀을 때와 지금 계란 살 때의 가격 차이, 그게 나의 체감 물가인 거고 이 지표 물가 등락률은 전년 동월 대비다. 체감적으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조금 금리와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으로 접어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언제 끝나는 거고 네. 지금 끝나가고 있는 과정인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으로 22년 7월에 7%라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죠. 하락했지만 아직도 4%대에 머물고 있죠. PCE 기준이 있고 CPI 기준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인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CPI 기준으로는 22년 6월에 9.1%를 찍고 쭉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4%까지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2%라는 목표 물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여전히 물가는 높지만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다소 빠져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폭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가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 금리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리를 가지고 가장 공포감을 느꼈던 구간은 사실 이 구간일 거예요. 그래프만 봐도 무섭네요. 그렇죠. 급격히 치솟을 때. 네. 근데 이때의 기준금리가 높아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높아요? 지금이 높아요. 네. 근데 금리에 대한 공포감은 오를 때 공포감이라는. 그 공포감은 특히 다시 말하면 오르는 구간에서 주가가 빠져요. 지금이 주가가 나빠요? 오르는 구간에서 나빠요? 오르는 구간에서 나빠요. 구간에서 나쁘죠. 그래서 주가의 저점이 언제? 22년 10월인 거예요. 기준금리의 정점은 사실은 지금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외환시장은 선행적이에요. 강달러 정점 찍었었던 게 22년 10월이고요. 역시 주식 가격도 바닥을 찍었었던 게 22년 10월이에요. 그때 금리가 공포감을 들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 막 계속 연거푸했었던 그 지점인 거예요. 이 거시경제가 금리의 어떤 구간과 주가의 구간과 환율의 구간, 국제 유가의 구간 다 맞아떨어져요. 집값 등락률도 앞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0.48% 바닥을 찍었었던 그 구간도 역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이라는 나무와 주식이라는 나무를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숲을 보는 게 경제 공부예요. 숲을 보면 각 나무들을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숲을 볼 수 없죠. 숲을 볼 수 네. 없어요. 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주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작년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2023년 하반기쯤 되면은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지난 영상에서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얘기가 좀 맞는 얘기였어요. 네. 네, 딱 맞아 떨어져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100번 이상 드렸어요. 예. 근데 아마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더 각인되시다 보니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챙겨 듣지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반응들을 보면. 근데 주가는 22년 10월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주식시장은 당연히 선행하고요.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됩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게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그때부터 강달러가 나오고 그때부터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지금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상 최고치인데 1.75%포인트 차이. 이건 역사상 최고치인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격차가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지금의 강달러인가요? 아니죠. 지금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요? 아니요. 아니죠.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 선행적이에요. 조금 더 빨리 반영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 그리고 역전된 채로 계속 벌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외환 사야 되겠구나. 달러 사야 되겠구나. 그때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를 사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이게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이미 이렇게 경기의 선행에서 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심리적으로 사야겠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니까 강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1.75%포인트 이런 유례 없는 격차가 벌어진 지금에는 그 강달러 기조가 오히려 꺾이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제 달러를 예, 파는 팔아야죠,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금리가 이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네. 뭐 추가적으로 벌어져도 2%나 2.2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만 요 정도면 벌어질 만큼 벌어졌네 하니까 수익 실현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다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강달러 기조가 꺾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만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집중됐던 시점은 역전될 것 같아 하는 지점 10월인 거예요.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고 강달러가 나올 때 자금 유출이 일어나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주식을 누가 삽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근데 3명 중에 기관이 빠져버리면 둘이 계속 매달려 있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매수세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22년 10월이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고 환율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 기준금리를 그때쯤에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기준금리가 23년 2분기까지는 고점을 향해 계속 올라간다. 23년 2분기로부터 대략 6개월, 9개월 전이면 22년 10월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주가의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주가가 오르긴 오를 거다. 그러나 오름세가 매우 강하긴 어렵다. 물론 22년 10월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굉장히 강한 건 아닙니다. 20년 비교해 보세요. 21년. 오름세가 굉장히 강한 건 아니에요. 2,500~600선에서 이렇게 맴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근데 23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금리가 높다. 여전히 금리는 인상한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하방 압력. 왜냐면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결국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고 GDP를 구성하는 각 기업들의 총 부가가치가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실적이 어둡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어두웠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그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정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6천억 원.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발표를 볼 때마다 기대에 투자를 했는데 아닌가 보다 실적이 어둡네 하면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이었고 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얻은 거예요.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이었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가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네. 더군다나 여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미국의 금융 부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 23년 상반기 내내 하방 압력을 줬던 거예요. 주식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식 투자할래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는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결국 주식시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주가가 그렇죠. 조종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무조건 주식이 내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맴돌기 때문에 그게 주가를 조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그렇죠. 이제 파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내 집 마련 수요라든가 이사 수요 같은 경우는 크게 집값을 급등락시키는 요소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라든가 거대 자산가들이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에 매수를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다, 빠져나와야겠다. 이러면서 집값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역시 주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방 압력이 있을 때 주식하지 말아야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부정적인 요소, 하방 압력을 줬던 요소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거쳐지면서. 그렇죠. 예.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크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럼 23년 하반기에 영향을 받죠. 고금리라는 압력도 이제 덜 받죠. 왜요? 금리 인상 행보가 끝났잖아요.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겠다라는 그 기대, 곧 금리 인하할 것 같은 기대, 그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고물가라는 그 압력도 이제 빠져나가는구나. 4에서 또 밑으로 빠져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에 우리 주가를 억눌렀던 요소들이 빠져나가면서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경기조차도 바닥은 23년 상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전히 금리가 높고 여전히 하방 압력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20년, 21년처럼 대상승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22년처럼 빠지는 그런 구간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신기한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거 네. 주도주가 반도체로 바뀔 것이다. 네. 그때는 그 누구도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했었던 시기였는데 반도체가 주도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와 동시에 지금 현재 실제로 주도주가 반도체로 좀 바뀌었죠. 네. 이거 앞으로 삼성전자에 좀 훈풍이 불어닥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 있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선행합니다. 왜냐면 반도체 우리 안 사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여기도 반도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켜지잖아요. 이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물론 저가 반도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그러면 제가 이거 선풍기를 오늘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선풍기 사지만 이 선풍기를 만드는 기업은 반도체를 언제 살까요? 훨씬 전에 사요. 1년 전부터 사는 거예요. 구매 조달 계획은 1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제조되는 기간이나 구매 조달 계획이나 그 계약까지 생각해 보면 반도체의 수급은 먼저 정해져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23년이 바닥이고 24년이 경기가 매우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23년에 바닥을 지나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안 한대 이런 생각. 이제 경기가 반등한데 그러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뭔가를 해봐야겠다. 물론 금리의 레벨은 여전히 높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금리의 레벨이 높다 낮다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최근 경험한 2년 동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21년에 금리가 낮다라고 했던 이유는 2019년, 18년 금리에 비교해서일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의사결정이 또 투자자들의 기업들의 마음이 최근 금리와 비교해서예요. 근데 20년, 21년의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매우 높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3.5% 기준금리가 정말 높은 걸까? 역사적으로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아니죠. 네. 우리 검정색 한국 기준금리 보십시오. 지금 3.5% 기준금리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5%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집 안 샀습니까? 샀죠. 이때 집 샀단 네, 말이죠. 샀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높은 기준금리를 3.5%의 기준금리를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보다 더 이상 안 올라간 데만으로도 그런 감정만으로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3.5%를 유지하다가 이제 뭐 3.25%, 3.0% 요렇게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감이 다시 시장으로 돈을 몰고 오는 거,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반도체 사이클상 어쨌든 23년 1,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SK 하이닉스의 실적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매우 안 좋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실적이 받아들여지는 그 지점부터 이제 실적이 23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바닥이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개선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반도체 사이클상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감산 조치를 결정했어요. 감산 결정한 게 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 보시는 게 반도체 재고율인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반도체 재고율이 이렇게 높았어요. 외환위기 터지고서 뭐 했습니까? 감산 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265 정도의 반도체 재고율 추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반도체 재고율을 보인 다음에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기업의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한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인 거죠. 그죠? 삼성 너무 많으니까. 기업 위기인 거죠. 기업 위기. 왜냐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외환위기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를 어떻게 합니까? 줄이는 거예요. 감산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고율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는 구간, 또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신제품 만들고 반도체 신규 조달 계획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는 다시 늘어나고 감산 조치하니까 반도체 재고는 줄어들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특히 그런 반도체 사이클 한 가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다 올라갔네 하는 마음. 다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하는 그런 기대감. 희망. 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예요? 또 주식시장은 돈이 유입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입되려고 하는데 특히 기대하는 유망한 그런 산업 섹터 했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이제부터 돈 유입해야 되겠네 하고서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2차 전지 유망합니까? 안 유망합니까? 유망한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유망합니까? 안 합니까? 유망한 산업이에요. 둘 다 유망한 산업이에요. 그 둘을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행태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뭐가 주도주의냐는 달라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동안의 주도주였다면 이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너무 비싸네. 반도체 가격은 주식이 좀 저평가되어 이 정도면 떨어졌네. 네. 그리고 사이클상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올라갈 것 같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쏠려 2차 전지에서 뭐 반도체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뭐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그 영상 기억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주도주가 아마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아주 애둘러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강하게 얘기하면 막 지적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에서는 열심히 말씀드려도 되죠. 왜냐면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제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데 와서는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또 한 대 맞으니까.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맞아 떨어졌네.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썸네일 나와.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